예, 계속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7장 보세구역을 보실 거예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정 보세구역, 그 다음에 특허 보세구역, 종합 보세구역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7장의 내용을 같이 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보세제도. 보세제도는 이게 7장의 내용과 같이 보세구역 제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운송제도가 있습니다. 보세운송은 우리가 8장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보세구역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실 겁니다. 일단 보세라는 거, 우리가 보통 보세옷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관세법상 보세라는 거, 외국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전 상태, 그죠? 수입신고 수리전 상태다. 그러니까 아직 아까 보세구역, 그죠? 국내랑 해외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아직 수입 물품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외국 물품 상태의 수입 물품이. 그래서 아직 수입 신고 수리 전 상태다. 이 안에 있는 상태에서 수입 신고까지는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까지는 될 수가 있는데 수리 여부에 따라서 외국 물품이냐 내국 물품이냐가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수리가 돼버리면은 얘는 더 이상 외국 물품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보세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보세 구역,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 상태인 외국 물품을 장치하거나 검사하거나 전시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그죠? 특허한 구역이죠. 지정한 구역들이 지정 보세 구역이고, 특허한 구역이 특허 보세 구역이에요. 그다음에 보세 운송은 외국 물품이 수입 신고 수리 미필 상태, 그죠? 미필 상태로 국내에서 운송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국내에, 그죠? 다른 보세 구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림상으로 그냥 이 항만이나 항구 쪽에 있는, 그죠? 항만이나 공항 근처에 있는 보세 구역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 드린 건데, 이 내륙에 있는 보세 구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보세 구역으로 이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보세 구역에서 또 다른 보세 구역으로 운송할 때 있어가지고 보세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외국 물품 상태 그대로 운송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운송을 보세 운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운송 중인 물품 또는 이 운송 대상 물품은 수입 신고 수리가 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죠? 미필 상태. 그래서 보세 상태 그대로 운송을 하는 거, 그거를 보세 운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 배우시겠지만은 보세 상태 그대로 운송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죠? 굉장히 까다롭게 세관에서 요건을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세관장한테 신고를 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이 승인 대상 물품들도 8장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 제도 기능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관세 징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겠죠. 왜요? 이 보세구역 안에 일단 들어오면은 세관의 관리 감독하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관 입장에서는 물건을 잘 잡아두고 있는 거죠. 그냥 어디에 있는지, 얼마만큼에 있는지, 얼마만큼 물품이 있는지, 그죠? 어느 장소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 징수권을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관세를 떼먹지 않고, 그죠? 떼이지 않고 잘 걷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통관 업무 효율화. 그죠? 물건이 예를 들어서 보세구역 제도라는 걸 이용을 하지 않으면은 물건이 막 부산, 그죠? 대구, 대전, 자기 멋대로 막 옮겨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관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들여와가지고
국내 어디로 유통이 되는지, 그죠? 그 파악이 안 될 거야, 아예. 그러나 이제 보세구역 제도를 이용을 하면은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 그죠? 얼마만큼 물건이 있는지,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통관도 가능하고, 그죠? 통합적으로 보면은 효율화가 극대화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출 및 산업 지원입니다. 수출 및 산업 지원. 예를 들어서 뭐 보세 공장 제도 이런 거를 이용해요. 보세 공장 제도. 보세 공장 제도. 이거는 예를 들어 여기가 보세 공장이라고 하면은 물건이 들어왔다가, 그죠? 원재료가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보세 상태로, 그죠? 가공이 이루어지고 그 완성된 물품이 다시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관세를 내지 않고, 그죠? 무관세 상태, 그죠?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태로 이 안에서 뭔가 제조 가공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외로 반출되거나, 그죠? 그런 과정들이 좀 더 신속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출 지원이나 산업 지원 목적으로 보세구역 제도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구역 종류, 아까 살펴보셨죠?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그 다음에 종합보세구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수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보수작업. 아까 설명드렸던 티셔츠, 그죠? 티셔츠 생각하세요. 보수작업. 티셔츠에다가 옆구리에다가 라벨 붙이는 거. 그죠? 그 정도 수준. 라벨 표시. 그죠?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그 다음에 물품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 그죠? 단순히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적을 위한 준비 작업. 물품을 분류하는 거죠. 다시 분류하는 거. 선별하는 거. 그 다음에 단순한 조립 작업. 뭔가 간단한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 요소로 조립하는 거. 그죠? 아주 단순한 조립 작업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수 작업의 범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 보세구역. 지정 보세구역은 지정 장치장하고 세관 검사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정 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그죠?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다. 그 다음에 세관 검사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다. 그죠? 일시 장치하거나 검사하기 위한 장소. 그게 바로 지정 보세구역이고, 세관장이 지정한다. 세관장이. 이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지정 보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은 주로 이제 국가나 뭐 지자체 이런 곳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나 지역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특허 보세구역.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 말고, 그다음에 일반 사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리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은 구역을 특허 보세구역으로 이제 세관장 특허를 받아서 활용을 하는 그런 보세구역입니다. 이때도 외국 물품이나 아니면 통관하려는 물품, 그거를 어떻게 한대요? 장치하거나 보세 가공하거나 전시 건설 판매한다. 각각이죠. 5가지. 그죠? 장치하는 곳은 보세 창고가 될 것이고, 보세 가공하는 곳, 보세 공장, 그 다음에 전시장, 건설장, 판매장. 그죠?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관장이 특허한다. 그래서 5가지가 해당이 되고요. 운영인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운영인. 그러니까 첫 시간에 운영인은 뭐였습니까?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 그죠? 그 다음에 종합보세 사업장에 어떤 신고를 하는 자죠.
그런 운영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될 수 없는 사람은 이런 운영인의 결격 사유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운영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이거는 뭔지 아시죠? 약간 혼자 힘으로 뭐 판단하거나 그죠? 결정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그런 분들이죠.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이것도 문제에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복권되지 않았다. 그죠? 복권이라고 하는 거는 권리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죠? 권리가 회복되는 걸 복권이라고 하는데, 파산 선고를 받고 권리가 회복되지 않은 자, 그 사람은 운영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관세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일단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죠? 아니면 면제된 후에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관세법을 위반해가지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관세법에 따라서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에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죠? 그러니까 운영인의 결격 사유와 관련해가지고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는 다 그죠? 2년. 그죠? 그 다음에 특허 기간입니다. 특허 기간. 원칙적으로 특허 기간은 10년. 10년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이요. 그죠? 그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보세 전시장하고 보세 건설장 같은 경우에, 이때는 보세 전시장은 이제 박람회 등을 개최를 하는 곳이겠죠. 그죠? 그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해가지고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을 특허 기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세 건설장은 건설공사의 기간 고려를 해가지고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그거를 특허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세 판매장은 10년이 아니고 5년이다. 그죠? 예외적이고, 나머지 보세 창고나 그다음에 보세 공장 같은 거, 그에 대해서 원칙적인 특허 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이겠죠. 그죠? 예외적으로 이 세 가지만 이렇게 달리 규정을 하고 있다. 잘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세 창고. 뭡니까? 보세 창고. 물품을 장치하려는 보세구역이죠. 그죠? 외국 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보세구역. 그 다음에 보세 공장. 가공무역의 진행을 위해서 원료나 재료로 하거나, 그죠? 외국 물품인 상태인 원료 재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해서 제조 가공하거나, 그죠? 또는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 이거를 보세 공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보세 전시장은 각종 박람회나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해서 외국 물품을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보세구역이죠. 그 다음에 보세 건설장,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 물품인 기계류, 설비품이나 공사용 장비, 얘네를 장치 사용해가지고 건설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 상태의 물품을 가지고 건설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건설공사가 완료되면 완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수입신고했던 거를 수리해주고, 그런 다음에 완료된 시설을 가동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보세 건설장에서의 업무 절차,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건설 물품을 수시로 반입한 후에 일정 규모의 공정 단위별로 통관을 한다. 그래서 통관의 신속화, 능률화, 그런 자금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는, 그죠? 장점이 있다. 다음 보세 판매장.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국관용 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
보세 판매장 간단히 생각하시면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그죠? 우리가 보통 출국하려는 자한테, 그죠? 면세점에서 판매를 할 수 있죠, 물품을. 세금이 면세된 가격으로, 그죠? 보통 흔히 생각하는 보세 판매장이 면세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개념이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종합보세구역입니다. 종합보세구역. 일단 특허보세구역. 중에서 2개 이상. 2개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구역들. 종합보세구역.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천공항, 그죠? 인천공항에 보시면은 여객터미널이 있고,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화물터미널. 인천공항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걸 다 싸잡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객터미널에 보면은 우리가 딱 이제 들어가면은 면세점이 있죠. 그죠? 보세 판매장.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에 보면은 보세 창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 2개만 보더라도 특허보세구역 중에서 2개 이상의 기능을 인천공항이라는 곳에서 수행을 하죠. 그러면 이 인천공항 일대를 종합보세구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인천공항 이런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4번째 유치 및 예치가 있어요. 일단 유치라고 하는 거는 여행자나 승무원 휴대폰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수출입 통관 시 필요한 허가나 승인 등의 사항이 구비되지 않아가지고 수출입 통관을 일시 보류하고 세관에서 물건을 잡아두는 거, 그죠? 그거를 유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치는 여행자가 자기 휴대폰을 들어오면서 이제 수입할 의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럴 때 걔는 일단 세관에 일시적으로 보관을 해두는 거, 그런 걸 이제 예치라고 합니다. 예치는 이제 여행자가 이제 자기 의사에 따라서 물건을 수입할 의사가 없으면 그냥 알아서 맡겨두는 거고, 그 다음에 유치는 약간 일시 보류된 상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장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 살펴보셨고, 그다음 8장의 운송, 그죠? 보세 운송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세 운송이란 외국 물품을 보세 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거. 아까 그림대로 공항이나 항구 근처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내륙에 있는 보세구역으로 보세 상태 그대로 물품을 운송하는 거. 그런 거를 보세 운송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보세구역, 남의 보세 창고 이런데 오래 보관을 해두면은 창고료가 계속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륙에 있는 자기 보세 창고를 가진 화주가 물건을 빨리 자기네 창고로 들여오고 싶어요. 그죠? 창고료 부담 발생 안 하도록.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활용을 합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화주에게 경비 절감, 그러니까 창고료 같은 경비를 절감하게 하고, 그다음에 통관 절차 간소화 효과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그래서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같은 그런 지역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세운송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운송 구간, 상호 간에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항에서 보세구역으로 보낸다. 그죠? 반대로 보세구역에서 개항으로 보낸다. 보세구역에서 세관관서로 보세운송한다. 세관관서에서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한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상호 간에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가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의 통관입니다.
통관은 관세법상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있었어요? 수출이 있고, 수입이 있고, 반송이 있었어요. 이제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고, 일단 통관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이 통과되는 거죠. 세관을 통과하는 거. 그죠? 그래서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서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통관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 제도는 물품의 관세 영역 간 이동, 그죠? 보세 구역을 벗어나가지고 국내로 아예 반입되는 거. 그런 것들이 관세 영역 간의 이동이에요. 그게 이동이 이루어지면은 수입 신고가 수리되고 물건이 반출이 되겠죠. 국내로. 그게 바로 관세 영역 간의 이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통관이 되었다. 그죠? 통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영역 간 이동과 관련해서 각종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확인 집행하는 제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의의 통관.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통관이라고 하는 거는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할 때, 그죠? 입항이나 보세구역, 반출입, 관세 납부 등 관세법에서 정하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그 다음에 협의의 통관이라고 하는 거는 수출, 수입, 반송 신고에서 그 신고 수리까지 세관 절차만을 얘기를 한다. 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든 통관은 일단 관세 영역 간의 이동과 관련해가지고 각종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확인 집행하는 제도. 그 다음에 재반 절차를 이행해가지고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절차. 그죠? 반송하는 절차다. 통관 기능은요, 관세법상 적법 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수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수출입 관련 법령상 규제 내용을 신고 내용하고 현품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관세나 내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통관은 무역 거래 내용이나 수출입 승인사항, 그 다음에 관련 법규 허가사항과 세관에 신고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의 확인 행위고요. 그러니까 서류하고요. 서류하고 현품 일치 여부. 그러니까 서류로서 세관에 신고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 들어오는 물품하고 필요한 경우에 대조를 해봐요. 맞는지. 그런 확인하는 모든 재반 절차를 얘기를 합니다. 통관 종류는 말씀드렸듯이 수입, 수출, 반송 통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라는 개념이 나오죠. 원산지. 이 물품 원산지가 뭐냐? 보통 생각하는 거는 이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느냐. 그걸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겠죠. 일단 물품이 성장하거나, 그죠? 생산, 제조, 가공된 국가. 그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원산지 국가에서 발행된 서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물품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원산지 증명서예요. 그리고 원산지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특정 상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고 제조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규정을 원산지 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면은 이것은 한국산이 맞다. 그런 내용들을 규정한 모든 규정을 이제 원산지 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원산지 규정이 왜 필요하냐? 그 물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한, 그죠? 또는 구입하기 위한 소비자, 또는 생산자까지도 그 물품이 예를 들어 한국산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어떤 A라는 국가 산에 비해서 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려면은 한국산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입증이 안 돼버리면은 생산자가 제대로 된 물건값을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 목적으로도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적용을 해가지고 원산지를 입증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저가 물품에 대한 덤핑 방지. 그 다음에 상계관세 부과될 산업보호 및 무역정책 등. 덤핑이나 상계관세를 부과를 할 때 어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건지 제일 먼저 파악을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덤핑 수입이 된다.
아니면 특정 국가 정부에서 그 물품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우리가 상계관세를 부과를 해야 된다. 그런 걸 빨리빨리 파악을 하려면 어느 나라 물품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원산지 규정이 필요해서 반드시 어느 나라 물품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해서 특정 국가의 특혜 제공 대상 물품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결정을 할 때, 그죠? 뭐 미국산 물품에 대해서 한미 FTA 협정 세율을 적용해 주려면은 그 물품이 정확히 미국산이 맞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원산지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 원산지 제도를 국제기구과 일치시킴으로써 통상 마찰 사전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원산지 확인 기준이 있습니다. 또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부르는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제조한 그런 나라를 해당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그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그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그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되거나 아니면은 수렵 또는 어뢰로 채집된, 포획된 그런 물품들. 그 다음에 그 나라 선박에 의해서 잡힌 것들. 그죠? 그 나라에서 제조, 가공,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가지고 생산, 가공되는, 그죠? 제조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부품은, 그죠? 뭐라고 할까요? 갑이라는 나라에서 조립이 되고, 그죠? B라는 부품은 을이라는 나라에서, 그죠? 조립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도착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하면은 도저히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할 것인지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그죠? 정확히 어떤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가공, 그죠? 생산, 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그 나라를 원산지국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거쳐가지고 만약에 을 나라에서, 을 국가에서 B라는 부품을 딱 조립을 함으로써 이 물품이 뭐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갖게 하는 그런 공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그게 을 국가다. 그러면 원산지가 을이구나. 이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 변형 기준은 3번 변경, 부가가치, 가공 공정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3번 변경은 일단 HS 코드가 달라졌는지, 그죠?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물품하고, 그죠? 다른 품목번호의 물품이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부가가치 기준.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그죠?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 충분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은, 그죠? 주요 공정이나 그 부가가치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원산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직접 운송 원칙. 반드시 물품이 직접 운송이 돼야 된다. 그죠? 직접 운송이 돼야 되고, 만약에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단순한 이유겠죠. 단순한 이유. 지리적이나 아니면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하거나 원산지 아닌 국가에서 그 세관 통제 하에 보관되어 있다가 들여오는 거. 그죠? 왜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뭐 싱가포르 이런 데를 경유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이게 직접 운송이 돼야 미국산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한미 FTA 협정 세율을 적용해 줄 수가 있는데 싱가포르를 경유해 왔네요. 이 물품이. 그러면 얘가 원산지를 미국으로 과연 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지리적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히 싱가포르를 경유해 온 거다. 아니면은 원산지가 아닌 국가, 그러니까 싱가포르를 경유할 때 싱가포르 관세당국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다가 온 거다. 그다음에 원산지 아닌 국가에서 하역되거나 재선적되거나 또는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작업 외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죠? 단순히 그냥 옮겨 싣거나 그런 과정만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직접 운송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원산지 증명서, 그죠? 증명서. 정말로 그 나라에서 생산, 가공, 제조된 물품이 맞느냐, 그죠?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서류, 그걸 원산지 증명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세구역 반입 명령. 만약에 수출 신고가 수리돼 가지고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들, 그죠? 수출 신고가 수리됐다. 그럼 외국 물품이겠죠. 그다음에 수입 신고가 수리돼서 반출된 물품, 이건 내국 물품. 이런 물품들이 있는데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했어요.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에요. 그러면 이를 보세구역으로 다시 나갔던 걸 다시 불러들이는 거죠. 다시 어쨌든 간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뭐 이 내국 물품은 다시 좀 제대로 그리면은 뭐 나갔던 거를 다시 불러들이겠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일단 국내로 들어왔을 거잖아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세구역으로 불러들입니다. 보세구역으로 왜 반입하라고 명령을 해요? 보세구역이 가장 세관의 관리 감독을 잘 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입항 전 수입 신고. 수입하려는 물품을 신속한 통관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에 이제 입항하기 전에 수입 신고를 하고, 그죠? 수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입항 전 수입 신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입항 전 수입 신고가 되고 수리가 이루어지면은 일반 수입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아시겠죠? 신속한 통관을 위한 그런 제도다. 그다음에 통관 절차의 특례. 일단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 신고 전 물품 반출 제도가 있어요. 그죠? 다 뭔가 긴박한 상황이다. 일반적인 수입 신고하고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이런 제도들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관 절차의 특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AO 제도라는 거예요. AO. 그러니까 관세청장이 어떤 제조나 운송이나 보관, 통관 등 이런 전반적인 관리 기준을, 그죠? 안전관리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런 충족하는 사람한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공인을 해주는 거, 그죠?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죠? 이런 제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출입 신고 대상 우편물. 그 우편물은 보통은 뭐 정상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수입 물품과 동일하게 보고 수출입 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들을 뭐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법령에 따라서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들은 다른 요건 확인, 그죠? 수출입 요건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물품들. 그다음에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이나 대가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그런 물품들. 그 다음에 뭐 가공무역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그 원부자재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우편물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입 신고를 하고 들여오거나 아니면 내보내야 되는
그런 우편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장의 벌칙인데요. 일단 벌칙은 행정벌의 개념이 있어요. 그죠? 관세 행정벌. 보시면은 관세법에는 관세 수입에 확보하고 그 다음에 수출입 통관 적정이라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가지고 그죠? 각종의 금지되는 내용이라든지 금지 그 다음에 세관장의 명령이라든지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아무도 이걸 지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상의 그런 어떤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 조치로서 그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관세 형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 질서벌이 있는데 형벌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거, 그죠? 관세 질서벌은 그냥 뭐 과태료 정도 선에서 끝낼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법인 소속의, 그죠? 그런 근무하는 사람, 그죠? 보통은 우리가 관세법 위반 행위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어떤 직원이 그런 행위자가 됐어요. 근데 이 행위자를 처벌하는 거 말고 추가로 어떤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면은, 그죠? 대표자나 뭐 사용인한테, 그죠? 그 사람한테도 벌금에 상당하는 그런 처벌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양벌 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를 들어서 어떤 관세법 위반을 한 행위자 별도로 그거를 교사한 사람이나 방조한 사람, 그죠? 그런 사람한테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그러니까 정범하고 동일하게 처벌을 한다는 거죠. 처벌 수위를 동일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수범이나 예비범. 미수범은 예를 들어 밀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 그런 사람은 본죄에 준해서 처벌한다. 그 다음에 예비범. 밀수를 하려다가, 그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걸렸어요. 그러면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그죠?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관세 형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그 다음에 밀수출입죄, 그 다음에 관세 포탈죄, 이런 것들이 있고, 구체적인 뭐 징역이나 벌금, 뭐 몇 년이고 뭐 얼마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본 기본이론 강의 시간에 이제 세부적으로 배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가격 조작죄나 밀수품 취득죄, 그다음에 체납처분 면탈죄,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명의 대여, 그다음에 허위 신고죄 등이 관세 형벌로 관세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몰수와 추징이 있는데, 몰수는 범죄 행위 대상 물품을 뺏는 거예요. 세관에서 뺏는 거. 그 다음에 추징은 그걸 뺏을 수 없는 경우에 그 물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을 하는 거죠. 그죠? 금액으로, 돈으로 뺏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몰수와 추징이다. 그 다음에 관세 질서벌이 있는데, 아까 과태료라고 말씀드린 거. 금액이 1억 원 이하, 그 다음에 1천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각각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기본이론 본강의 시간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조사와 처분입니다. 세관 공무원의 조사 권한, 그죠? 조사 절차, 그 다음에 조사 결과 관세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 어떻게 처분을 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관세범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관세범은 관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행위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관세법 위반 행위, 이거를 관세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관세범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그죠? 관세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관세범의 조사 처분 전담. 관세범은 보통 형법을 위반한 사람, 그 사람은 우리 경찰이 이제 경찰 공무원이 잡아가지고 조사 등을 하죠. 근데 관세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세관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경찰 공무원의 권한을 대신합니다. 그죠? 왜냐면은 더 전문적이고, 그죠?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관 공무원이. 그래서 자기가 조사를 하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통고 처분을 하고, 이행을 하면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통고 처분에 대해서 불이행을 하면은 그거를 검찰에다가 고발 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공소 요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그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드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고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발을 해야 검찰에서 다음 단계로 이제 절차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체포를 했으면, 피해자를 체포했으면은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를 해야 되고, 만약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대상인 그런 중대한 죄인 관세범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 없이도 공소제기가 예외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관세범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세관 공무원이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해가지고 범인이나 범죄 사실, 증거를 조사한 결과 범죄의 존재에 대해서 확증을 얻은 거예요. 그죠? 확증을 얻었을 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행하는 통고, 그다음에 고발 등의 행정처분,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관세범 처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먼저 통고 처분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하는 거예요. 그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뭐에 대해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아니면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러한 것들을 범죄 확증을 얻었을 때 너 그냥 우리 선에서, 그죠? 우리 선에서 그냥 처분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행을 하면은 이 사건 종료가 되고, 불이행하면은 고발 조치하겠다. 그죠? 그런 거예요. 통고처분 효력은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통고처분에 통고가 있으면은 공소시효는 정지가 되고, 그런 통고처분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통고처분을 불이행을 하게 되면은 고발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고발 조치를 한다. 이행을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사부재리라는 얘기가 있는데,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했을 때, 이행하면 끝난다고 했죠?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다른 처벌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그죠? 한 번 처벌받으면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고발입니다.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고발을 해야 검찰이 뭔가 공소제기를 하고, 그죠?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통고의 불이행과 고발의 관계. 관세 범인이 통고서 송달을 받았는데 그날부터 15일 내에 이행을 해야 되고, 이 기간 내에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이행할 의사가 없다라고 봐가지고 불이행에 해당하는 거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과 무관하게 범죄의 정상을 따져봤는데 그냥 징역형이에요. 굉장히 중죄인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통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냥 고발 조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자력 고발. 만약에 얘를 조사해봤는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봤을 때 관세 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거나 아니면은 몰수를 당하거나 아니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없죠.
뭐 징역형을 살게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고발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세 범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죠? 무자력 고발.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 내용까지 다 공부를 하셨고, 우리가 이제 1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조금씩 이제 중요한 부분 위주로만 이제 한 4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셨는데,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 이론 강의를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프리스쿨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용어의 정의라든지 그런 관련 내용들 위주로 좀 사전 학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본 이론에 들어가시면은 보다 기본 이론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4시간의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스쿨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기본 이론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